장 마감 종이 울렸을 때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날 4.46%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3.56% 급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4% 이상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긴장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불과 며칠 전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속쳤습니다. 과연 이것은 회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추락하던 시장이 잠깐 숨을 들이마신 것뿐이었을까요? 나는 사건 현장의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6월 22일 코스피는 9114.5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종가는 6516.27포인트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고점에서 약 28.5%가 증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 코스피는 6747.95포인트까지 반등했습니다. 기관은 약 1조 4천억 원, 외국인은 약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고 싸졌고 저와 매수세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단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반등했지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84.89였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반도체 픽아웃 우려였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빠르게 늘었고 이제 빅테크의 투자 수익성이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당장 붕괴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미래에 지불하던 가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이 계속 증가해도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주가 수익 비율이 12배에서 10배로 내려가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이익보다 앞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우려만으로는 한국 시장의 낙폭이 유독 컸던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든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돈. 그 돈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 안에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 오르면 약 2% 수익을 내도록 설계됩니다. 문제는 이 배율을 매일 다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 주식이 오르면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기초 주식이 급락하면 장 마감 전 보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이나 선물 노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의 규칙이 팔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관련 상품 16개의 시가총액은 5월 27일 4조 4천억 원에서 7월 15일 11조 9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은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종목의 움직임이 상품을 흔들고 상품의 리밸런싱이 다시 두 종목을 흔드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파생상품, 증거금이 연결됩니다. 첫 번째, 하락은 투자자의 판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가격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 매도는 판단이 아닙니다.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한 강제 청산이 시작됩니다. 선물과 일부 장외파생 포지션은 장중에 정리되고 신용과 미수 거래는 결제와 담보 통보에 시차를 두고 다음 거래일과 그 다음 거래일에 추가 매물로 나타납니다. 주가 하락이 담보 부족을 만들고 담보 부족이 강제 매도를 만들고 그 강제 매도가 다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투자자와 운용사와 증권사의 시스템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조 안에 급반등의 비밀도 숨어 있습니다. 강제 매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팔아야 하는 계좌가 정리되고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끝나고 겁에 질린 투자자의 투매까지 소진되면 호가창 위쪽에 남아있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얇아집니다. 아직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더 팔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가 매수와 공매도 상환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은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시장에 새로운 엔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앞을 막고 있던 벽이 잠시 사라진 것입니다. 급락을 만든 기계가 멈추는 순간 같은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도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7월 21일 매수는 누가 했으며 그 돈은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는 분명 하락 압력을 완화했습니다. 국민연금도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고 이 비중은 6월 말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결정은 급락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에서 멀어질 경우 연기금이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 압력을 줄여주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무너지는 지수를 잠시 받아낼 수는 있어도 반도체 이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는 낙하 속도를 줄이는 안전망이지 새로운 상승장을 가동하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7월 21일 기관 순매수 가운데 국민연금이 정확히 얼마를 샀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약 3천억 원 순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장기 자금이 돌아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줄었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빌렸던 주식을 갚고 며칠 뒤 다시 사라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투자라기보다 기존 하락 베팅을 정리하는 숏커버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그 흐름이 2주와 3주를 넘어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짧은 돈은 가격을 튀게 만듭니다. 긴 돈은 가격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자금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 10월 증권사들은 담보 비율 100% 미만의 이른바 깡통 계좌를 일괄 정리했습니다. 당초 3천억 원 안팎이 예상됐지만 실제 반대 매매 대상은 약 1,2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증시 안정기금이 매물을 흡수했고 강제청산 직후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 약세장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실물경제의 둔화와 과잉 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다시 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강제 매도의 종료는 반등을 만들었지만 경기의 회복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1990년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미국 기술주의 주가, 환율, 외국인 선물, AI 설비 투자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며 매매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과열된 신규 수요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레버리지 자금의 손실을 되돌리거나 반도체 이익 전망을 높이는 조치는 아닙니다. 게다가 규제가 유동성을 지나치게 줄이면 호가가 더 얇아져 오히려 순간적인 가격 변동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은 불을 끌 수 있지만 시장의 체력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낙관론이 맞는 시나리오도 분명 존재합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HBM과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이익 전망치가 다시 높아진다면 지금의 급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과도한 수급 청산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원화가 강해지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몇 주간 함께 사들이며 반도체 두 종목뿐 아니라 금융산업재 소비재까지 상승 종목이 넓어진다면 이번 반등은 진짜 추세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도 강력합니다. 이번 반등이 강제매도 소진과 쇼커버링에 의존하고 반도체 이익 추정치는 계속 내려가며 외국인이 며칠 뒤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급등은 탈출구를 열어준 뒤 다시 닫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 수가 적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시장 전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두 종목이 지수를 들어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반등을 만든 돈이 어디에서 왔고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능력입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고 있는가? 원달러 환율은 실제로 안정되고 있는가?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가?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는가? 그리고 레버리지의 빚이 정말 정리되고 있는가? 이 단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우리는 반등이 아니라 회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마음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번이 바닥이라고 믿었고 더는 견디기 어려워 팔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손실보다 더 아팠던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던 것은 단순한 기업의 주가가 아니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 매도, 담보 부족 계좌의 강제 청산,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연기금의 자산 배분, 환율과 금리까지 서로 맞물린 거대한 금융장치였습니다. 이니 공포 속에서 내린 한 번의 판단 뒤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사고 팔도록 설계된 수조 원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가격을 보며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잃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장의 숫자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도 얼마를 잃었는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누가 강제로 팔고 있는지, 누가 잠시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지, 누가 자기 돈으로 오래 머물기 시작했는지 그 흔적을 읽는 사람에게만 공포는 정보가 되고 반등은 유혹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오른 날이 바닥은 아닙니다. 누군가 억지로 사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빚 때문에 강제로 팔지 않아도 되며 좋은 뉴스가 없어도 가격이 더는 무너지지 않는 날, 그날이 진짜 바닥입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미래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이 거짓말할 때 흥분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까지 자신의 돈과 판단력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시장은 우리의 상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으로 시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희망을 따라잡는 순간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기회는 다시 오지만 시장을 볼 수 있는 눈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